2019년 새벽, 김정은이 직접 통일전선부 문을 두드렸습니다. 찻잔을 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내린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김한솔을 반드시 제거하라. 37년을 체제를 위해 일한 공작원이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3년을 쫓아 마침내 김한솔을 눈앞에 둔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오늘이 그날입니다. 김한솔과 22개국 협력자들이 함께 모여 그 명령에 정면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2019년 3월의 평양, 새벽 1시였습니다. 통일전선부 지하자료실 형광등 하나만 겨우 켜진 그 좁디 좁은 방에서 저는 손 안에 작은 USB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컴퓨터에 꽂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바깥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평양의 새벽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거든요. 건물 복도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 파랗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어요. 그 조그만 USB 안에 뭐가 들었기에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중국 쪽 정보원이 목숨을 걸고 넘겨준 거라고 했습니다. 베이징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문서가 담긴 USB. 제가 이걸 받았을 때 장성만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 동무 열어보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게.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37회 통전부 생활 동안 장성만 부장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으니까요. 이 사람이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개 처형 보고서를 보면서도 태연하게 도장을 찍던 사람이에요. 어르신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웃집 어른이 이발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농담이라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고 저한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했으니 그게 얼마나 심상치 않은 것이겠어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 하나가 떴어요. 스크롤을 내리는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A 사용지로 12장 분량의 문서였어요. 우리말로 빼곡하게 작성돼 있었는데 한 줄씩 읽어내려가다 보니 점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자유조선 임시정부 수립 로드맵. 여러분, 소문은 들었습니다. 김한솔이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면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저는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문이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문이 아니라면 저한테 떨어질 임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도 있고 단계도 있고 인원 명단도 있고 자금 출처까지 적혀 있었어요. 3단계 계획이었습니다. 1단계 보호 완료, 2단계 조직 구축, 3단계 정보 선포. 이게 진짜라면 아니, 이미 진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체제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북한 땅 바깥에서. 저는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꿈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제 이름은 강정호입니다. 가명이에요. 올해로 62살 탈북자입니다. 2085년부터 2022년까지 꼭 37회를 통일전선부에서 일했습니다. 마지막 12회는 남조선국 국장이었어요. 대남공작, 해외정보 분석, 탈북자 추적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일을 저는 37년 동안 실제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수령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제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6.25 때 북쪽을 지킨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에 충성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던 거죠. 그 믿음이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 제가 지금 여기 서울 노원구 작은 원룸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봄볕이 내리쬐고 있어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7년 봄의 어느 날 저는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김한솔 망명정부 추진설, 또 가짜 뉴스인가?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허황된 꿈이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나 아냐.
저는 댓글을 보며 혼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그것을 저는 2019년에 직접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것도 통일전선부 지하자료실에서 혼자서 새벽 1시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 선생이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그날 저는 평양에 있었어요. 아침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실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눈만 마주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김한솔이라는 이름 석자가 갑자기 우리 조직 안에서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통전부 전 직원 비상회의였어요. 장성만 부장이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동무들 김한솔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다들 움찔했습니다. 그날부터 김한솔 전담팀이 꾸려졌고 저도 그 팀에 들어갔습니다. 임무는 단 하나였어요. 김한솔의 위치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유럽 어딘가에 있다는 정보도 있었고 동남아시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보는 들어오는데 항상 한 발 늦었어요. 우리가 도착하면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제대로 된 단서 하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장성만 부장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위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어요. 왜 아직도 못 찾느냐고, 예산만 축내는 거 아니냐고.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매일 밤 지도 앞에 앉아서 이 사람이 어디 있을까 고민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집요하게 한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찾아야 한다는 압박과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무거운 물음이 늘 함께였습니다. 보위부 동기 오민수가 한 번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정우야, 우리가 하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3월 그 USB가 들어온 겁니다. 저는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으면 읽을수록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이건 그냥 반체제 단체의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네트워크가 있었고 체계적인 자금 흐름이 있었고 해외 외교 간 포섭 계획까지 있었어요. 유럽 8개국, 미주 4개국, 아시아 6개국에 걸쳐 탈북자 조직과 인권단체, 민주화 운동가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에 걸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김한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천리마 민방위 조직이 있었고 그 뒤에 또 다른 손이 있었습니다. 밤새워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자료실 안에는 커피 한 잔도 없었어요. 그냥 차가운 물 한 모금 마시며 버텼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12장짜리 문서를 30장 분량의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자유조선의 실체, 조직 구조, 자금 출처, 3단계 로드맵, 예상 시나리오까지 전부 분석했어요. 자료실에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할 즈음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제 의견을 적었습니다. 자유조선은 단순 반체제 조직이 아닙니다. 국제적 네트워크와 체계적 계획,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한솔을 중심으로 한 망명정부 수립은 현실적 위협입니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저는 몰랐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삶 전체를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 저 자신이 그 망명정부를 돕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3월 8일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읽었다는 소식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흘 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한솔을 제거하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날지는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유럽 어느 나라의 작은 안전가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바로 그 로드맵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 명은 김한솔, 또 한 명은 그의 경호를 총괄하는 박도원이었습니다. 박도원은 40대 중반의 무뚝뚝한 사람으로 평생을 해외 공작 일선에서 보낸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김한솔이 스크롤을 내리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아저씨,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요? 박도원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경호원 2명이 건물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유럽의 봄날거리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며 지나가는 숨막힐 만큼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저 사람들한테는 자유가 공기나 물처럼 당연한 것이겠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 안에서 2사람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망명정부를 선포하는 순간 평양은 모든 걸 걸고 당신을 노릴 겁니다. 김한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김정은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니까. 그렇다면 숨어서 죽는 것보다 싸우다 죽는 게 낫습니다. 박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도원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후 천리마 민방위 요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안전가옥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서류를 꺼내 내밀었어요. 김한솔 씨 준비됐습니다. 로드맵 최종안입니다. 김한솔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깔끔하게 정리된 계획서였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요원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그 순간 평양과 유럽에서 동시에 2개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김한솔의 시계였고 또 하나는 제 시계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몰랐습니다. 한 명은 쫓는 자였고 다른 한 명은 쫓기는 자였어요. 한 명은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진짜 어느 쪽 사람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2개의 시계가 어떻게 하나로 만나게 됐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이자 김한솔의 이야기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조선의 이야기입니다. 그 보고서를 올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3월 15일 새벽 2시였어요. 저는 통일전선부 기숙숙소에 있었습니다. 낡은 침대에 누워 겨우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올린 뒤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자꾸 그 문서의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3단계 계획, 유럽 8개국, 자금 흐름. 제가 분석해서 올린 내용인데 올리고 나서야 무게가 실감됐어요. 이 보고서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고서 30장 분량이 이제 제 손을 떠나 어딘가로 올라갔다는 사실이 자꾸 뱃속을 조여들게 했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어요. 봄비였습니다. 평양의 봄은 유독 비가 많이 오거든요.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으려 했는데 잠이 도무지 오지 않았어요. 이런 날 밤이면 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비가 오면 된장국을 끓여주셨어요.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그게 생각났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쾅쾅쾅. 급하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서 있는 건 수행원 복장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강정호 동무, 지금 당장 따라오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도 없었어요. 이런 새벽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는 데가 어디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37회 동안 그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부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가 없었어요. 저는 빠르게 옷을 갖춰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단추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차가운 봄밤 공기 속에서 검은 차가 달렸습니다.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거리들이었습니다. 평양 중심가의 수령님 동상, 당 청사 건물들, 인민대학습당.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풍경인데 그날 새벽에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이 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 건물들이 그냥 크고 웅장한 것들이었어요. 나라가 튼튼하고 위대하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 같았죠. 그런데 그날 새벽에는 그냥 차갑고 어두운 건물들일 뿐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창문에 스쳐 지나가고 거리에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평양은 밤이면 정말로 조용해집니다. 전기가 넉넉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서요. 차가 멈춘 곳은 통일전선부 본청 건물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여기까지 차를 보낼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냥 걸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차를 보냈다는 건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아니면 그걸 타고 오는 게 당연할 만큼 높은 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거나.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북쪽에 살다 먼저 가신 제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저 좀 지켜주세요. 그게 기도 같은 건지 그냥 혼자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성만 부장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분인데 그날 처음으로 그 얼굴에서 다른 무언가를 봤어요. 저를 보자마자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동무, 마음 단단히 먹게. 오늘 밤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셨어. 그 말과 함께 장성만 부장의 눈빛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이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다들 떨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아주 대단한 분이 오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시에 제가 왜 여기 불려왔는지도 조금씩 짐작됐어요.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쓴 그 30장이.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그 안에 들어서면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셋이었어요. 경호원 둘, 그리고 테이블 정면에 앉아있는 한 사람. 짧게 깎은 머리, 두꺼운 체형, 어두운 인민복. 저는 그 얼굴을 수천 번 사진으로, 화면으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얼굴을 실제로 마주쳤어요. 김정은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드라마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 음악이 깔리고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의 공기가 달랐어요. 무게가 있었어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방 전체가 그 사람의 것이 된 것 같은 느낌. 이웃 동네에서 가장 무서운 집안 어른이 마당에 앉아 계실 때 동네 아이들이 다 조용해지는 것처럼. 그게 권력이라는 건지 공포라는 건지 저는 그때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함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방송에서 들은 것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찻잔을 들어 올리는데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하지만 아니었어요. 찻잔 안에서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분명히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제가 그것을 봤다는 걸 저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꿈을 꿨어. 그가 말을 이었어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정남이가 나왔어. 형이. 공항에서 쓰러지던 그날 모습으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어요. 정남이.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피를 나눈 형제였던 거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형제라는 이름은 무겁습니다. 어르신들도 그걸 아실 거예요. 6.25 때 남북으로 갈라져 평생 못 만난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이 경우는 달랐어요. 갈라진 게 아니라 그 손으로 없앤 거였으니까요. 꿈에서 한 소리가 왔어. 정남이 아들. 손을 내밀더라고. 인민들이 그 아이한테로 몰려들었어. 환호했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그가 잠깐 멈췄어요. 찻잔을 다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찻잔이 받침대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속으로 움찔했어요. 예언이야, 강동무. 그 아이를 살려두면 그게 현실이 된다. 저는 그때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 눈빛에서 읽은 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분노라면 제가 다뤄봤습니다. 통전부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화가 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데 그날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공포였어요. 진짜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결국 혼자인 거구나.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손을 떨면서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 순간 생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도 무서운 게 있구나. 이 사람도 밤에 혼자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한테든 공포는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리고 그 공포가 밖으로 나오면 명령이 된다는 것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강동무가 직접 책임지게. 그가 말했습니다. 3개월 안에
어떤 방법을 쓰든 김한솔을 처리하게. 자네 보고서가 가장 정확했어. 자네가 제일 잘 알 거야. 3개월. 저는 그 숫자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3개월 안에 한 사람을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 2년 동안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을.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자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불려 나온 것, 직접 대면한 것,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저는 그 대답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장성만 부장, 그리고 오민수만 남았어요. 장성만 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에서는 아직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찻잔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민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성만 부장이 등을 돌리고 있는 틈을 타서 오민수가 제 귀에 바짝 붙어서 낮게 말했습니다. 성호야, 김한솔이 뭘 잘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잘못한 것 딱히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도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고 살아있는 것도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냥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 살아있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없애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오민수의 눈빛을 봤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그 자리에서 그 흔들림을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빗소리는 그쳐 있었습니다. 평양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이른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북쪽 하늘 어딘가에 새벽별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별이 오래도록 눈에 남았습니다. 3개월. 그 숫자와 함께 그날 처음 본 그 손의 떨림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가장 두려워해서는 안 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공포가 만들어낸 명령이 이제 제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이걸 지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날 아침 숙소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6.25 전쟁 때 겪었다던 이야기들,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건지 몰랐다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3개월 안에 한 사람을 없애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는데 정작 그 이유가 뭔지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어요. 그 빛을 받으며 걸으면서도 저는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건가? 그 질문이 처음으로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37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총이나 칼보다 그 질문이 더 무서웠습니다. 베이징 정보원에게서 연락이 온 건 4월 초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목격됐습니다. 암스테르담.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2달 가까이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3개월 기한이 시작된 지 거의 한 달 반이 지나 있었어요. 남은 시간은 한 달 반. 장성만 부장은 매주 제 보고서를 요구했고 저는 매주 추적 중이라는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부장의 눈빛이 조금씩 싸늘해졌어요. 어르신들, 윗사람 눈빛이 싸늘해지면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등이 서늘해져요. 저는 매주 그 서늘함을 느끼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암스테르담. 저는 즉시 팀을 꾸렸습니다. 공작 경험이 있는 요원 5명, 그리고 오민수와 저. 출발 전날 밤 오민수가 제 방에 왔어요. 짐을 싸고 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이번엔 꼭 찾아야 해. 못 찾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찾아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찾고 싶은지가 불분명했습니다. 그 마음을 들키면 안 됐어요. 저는 짐을 계속 쌌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길은 길었습니다. 비행기를 3번 갈아탔어요. 북한 여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니까 저는 중국 위장 신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무역업 종사자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오민수는 잠을 잤고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저 구름 아래 어딘가에 사람 한 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북쪽에서 고생하며 사셨던 어머니. 제가 어릴 적에는 먹을 게 없는 날이면 당신 몫의 밥을 저한테 주시던 어머니. 시래기죽 한 그릇에 소금 한 꼬집 얹어서 아들아, 어서 먹어라 하시던 분. 그분이 제 일을 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건 4월 중순이었어요. 도시가 낯설었습니다. 운하가 사방에 있었고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녔어요. 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유럽이라는 곳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리마다 꽃이 피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다니고 카페에서는 커피 향기가 흘러나오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 안에서 저희는 검은 옷을 입고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알까요? 저 옆 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보원이 말해준 지역은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조용한 동네였어요. 붉은 벽돌로 지은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운하 옆으로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봄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들이 흔들렸어요. 저는 팀을 나눴어요. 둘은 동쪽 골목, 둘은 서쪽 골목. 오민수와 저는 정면 카페에서 망을 봤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시켜놓고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건물 쪽을 지켜봤어요. 카페 안에서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웃을 수가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만 봤습니다. 어르신들, 잠복근무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저는 조금씩 불안해졌어요. 베이징 정보원이 틀린 건 아닐까? 이미 이동한 건 아닐까? 그러면 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장성만 부장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흘째 오후였어요. 오민수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운하 옆 산책로였어요. 모자를 눌러 쓴 젊은 남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체형, 어깨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사진으로 수백 번 본 얼굴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머리카락 길이와 안경이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김한솔이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운하 옆 봄날 오후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찾았던 사람이 뛰거나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인데 어딘가 나이 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렇게 걷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팀 전체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행을 시작했어요. 안에서 소용돌이가 쳤습니다.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왔어요. 그 사람은 5분쯤 걷다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벽돌 2층 집이었어요.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의 위치를 확인하고 팀원들과 주변을 세밀하게 살폈어요. 골목 안쪽에는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뒷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도 있었어요. 전부 파악했습니다. 은신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정에 진입하기로 했어요. 앞뒤 출구를 막고 팀원 셋이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해 보였어요. 2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홀가분하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작전 계획을 짜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저녁을 뭘 먹었을까? 무슨 꿈을 꿀까?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공작원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을 거예요. 오민수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오민수한테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오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정이 됐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앞쪽 2명이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뒤쪽 2명은 골목을 막았어요. 저와 오민수는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돌바닥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봄밤 공기에서 꽃 냄새가 났어요. 이런 냄새 속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다가간 팀원 한 명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2층 창문에서 불빛 하나가 번쩍였어요. 신호였습니다. 그러더니 골목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천리마 경호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미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카페에 앉아 신문을 읽던 저희를 그들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덫이었어요. 우리가 덫에 걸린 거였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그들을 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베이징에서 출발할 때부터였을 거예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 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좁은 골목에서 총소리가 나면 얼마나 크고 날카로운지 귀가 멍해져요. 벽이 떨리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이 굳어버립니다. 팀원 2명이 제압됐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도주했습니다. 오민수가 제 옆에서 엎드려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오민수가 쓰러졌어요. 다리에 총을 맞은 거였습니다. 저는 오민수한테 달려갔어요.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오민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괜찮아, 가자. 저는 그 사람을 부축하고 골목 안쪽으로 끌었어요. 오민수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볍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을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2년을 고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함께 잠을 못 자고 지도를 들여다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열어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민수를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람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사진 속 얼굴이 아니라 살아있는 얼굴로 김한솔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른이었어요. 겁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이 지하실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온 사람인지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죽이러 온 사람입니까? 그 목소리가 지하실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민수는 제 옆에서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 두 대답 중 어느 것도 완전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르신들, 살다 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냐고 누가 물어볼 때 그 질문이 그랬습니다. 그때 옆에서 박도원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와 제 앞에 서더니 쪽지 하나를 건넸어요. 조그맣게 접힌 종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었어요. 다음에 또 오거든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거든. 그 말이 위협인지 제안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그 쪽지를 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한솔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박도원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민수가 다시 신음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 쪽지를 주머니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민수를 업고 거리로 나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운하 옆 골목, 봄꽃이 진 자리에 이파리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오민수를 데리고 차가 있는 곳까지 걸었습니다. 오민수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차에 태우고 나서야 오민수가 짧게 말했어요. 성우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죽이러 온 사람입니까?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그 말이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오민수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면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두려워하지 않던 그 눈빛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아래 유럽이 작아져 갔습니다. 암스테르담의 봄꽃이, 운하가, 그 붉은 벽돌집이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 지하실에 있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두려움 없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어르신들, 그 눈빛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총보다 더 깊이. 암스테르담에서 돌아온 건 5월 초였습니다. 평양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마중 나온 수행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실패해서 돌아온 사람한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어요. 오민수는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았으니까요. 저는 곧장 통정부로 불려갔어요. 짐도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봄이었는데
그날은 평양 공기가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장성만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민수가 걱정됐어요. 병원으로 갔는데 얼마나 다쳤는지 아직 모를 때였습니다. 정호동무 목소리가 낮았어요. 이 사람 목소리가 낮을 때가 더 무섭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더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장성만 부장은 후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보고를 드렸어요. 있었던 일 그대로. 미행이 들켰다는 것, 총격이 있었다는 것, 오민수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 팀원 2명이 체포됐다는 것,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부장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5월 나무에 새잎이 돋아 있었어요. 이렇게 평화롭게 싹이 트는데 저는 왜 이 방 안에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부장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3개월 기한 중에 1달 반이 지났어. 남은 시간도 1달 반이야. 알고 있습니다. 못 찾으면 자네도 끝이야.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없었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 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3월 15일 새벽 손을 떨던 그 사람이 내린 명령. 그 명령은 지금도 살아있었어요. 베를린으로 가게.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대사관 직원 중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 자네가 직접 확인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부 동조자 색출입니까? 그래. 김한솔 쪽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을 거야. 찾아내. 그리고 그 선을 타고 김한솔한테 접근해.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엔 방법이 다르다. 직접 쫓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찾는 거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내부 동조자를 색출한다는 건 우리 사람 중 누군가를 잡아낸다는 뜻이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건 5월 중순이었습니다. 독일의 봄은 암스테르담과 달랐어요. 조금 더 서늘하고 하늘이 높았습니다. 베를린은 큰 도시였어요. 어르신들, 이 도시가 옛날에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분단됐던 곳이에요. 장벽이 있었고 그 장벽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돌바닥 위에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동쪽, 여기부터가 서쪽. 그 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우리나라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철조망이 걷히고 그 자리에 꽃이 피는 날이 올까?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위장 신분으로 베를린에 들어갔어요. 대사관과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장성만 부장이 말한 의심 대상은 이상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등 서기관, 30대 중반. 베를린 부임한 지 2년이 됐어요. 보고서 내용은 야간 외출이 잦고 연락처 불분명한 서양 인물들과 만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얼굴이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외교관 티가 났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미행했습니다. 이상혁은 키가 보통이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어요. 외교관 복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직장인 같았어요. 이상혁은 낮에는 평범한 외교관이었어요. 대사관 출퇴근, 공식 행사 참석, 동료들과 식사,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점심에는 대사관 식당에서 냉면을 먹더라고요. 어르신들 해외에 나가도 우리 음식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첫날, 둘째 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틀째 저녁이었습니다. 이상혁이 혼자 나왔어요. 대사관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의 카페였습니다. 아담한 카페였어요. 저는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상혁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잠시 후 서양 남자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오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서양 남자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상혁이 받아서 가방 안에 넣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전부 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선명하게. 저는 그 자리에서 장성만 부장한테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하면 됩니다. 이상혁이 내부 동조자라는 증거가 생긴 거니까요. 보고하면 보위부가 올 거고 이상혁은 잡혀갈 겁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37년 동안 제가 봐온 게 있으니까요. 가족까지 연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7살 딸도 그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손가락이 멈췄어요. 37년 동안 수없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 번도 망설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암스테르담 지하실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저를 죽이러 온 사람입니까? 그 말이 또 귓속에서 울렸어요. 카페 안에서 이상혁이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계산을 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상혁이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잠깐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혁의 눈빛에서 뭔가가 보였어요. 놀람 그리고 체념. 잡혔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했어요. 자유조선이죠?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왔는데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이상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이었어요. 이상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잡으러 오신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합니까? 이상혁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렀습니다. 어르신들, 30대 중반의 남자가 유럽 골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런 장면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7년 동안 이런 눈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딸이 있어요. 평양에 7살입니다. 그 아이한테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사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그게 이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던 때 먹을 게 없어도 아들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하셨던 분. 부모 마음이란 게 다 이런 건가?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이 사람이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 어머니가 저를 생각했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 얼굴이.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습니다. 보고를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보고하면 이상혁은 끝입니다. 안 하면 저도 위험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침대에 누웠는데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7살 딸, 다른 세상.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평양에 있는 그 아이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보고 싶을까? 아버지가 왜 안 오는지 물어볼까? 배는 안 고플까? 어르신들, 이 생각을 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왜 우는 건지 몰랐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에서 베를린의 새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어두운데 새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옳은 선택인지 그른 선택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골목이었어요. 이상혁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잡혀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여기서 나가십시오. 천리마에 연락하면 받아줄 겁니다. 그리고 딸아이 사진은 갖고 나가십시오. 이상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밤새 못 잔 얼굴이었어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왜 이러는 건지. 명령을 어기는 거였어요. 거짓 보고를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혁이 오래도록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짧은데도 무게가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로부터 사흘 후 보위부가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이상혁은 이미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썼어요. 의심 대상이 이미 도주한 것 같다고,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거짓 보고서였습니다. 제 37년 통전부 생활에서 처음 쓴 거짓 보고서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쓰면서 내내 손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 하나로 제 37년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 앉아 그 쪽지를 꺼냈습니다. 암스테르담 지하실에서 박도원이 건넨 쪽지,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37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나이 들어서 생각이 바뀐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젊을 때 확신하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달리 보이는 그 경험.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37년이 쌓아온 것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2022년 7월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어요. 그 2달 동안 저는 평양에서 보고서만 썼습니다. 김한솔 관련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올리는 일이었어요. 이상혁 건은 덮였습니다. 도주했다는 제 보고서가 그대로 처리됐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민수는 다리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어요. 가끔 사무실에서 마주치면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 알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거짓 위에 쌓인 것들이 얼마나 버텨줄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장성만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베이징으로 가게.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껍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 하나. 30일 기한이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한 달이었어요. 사진 속 인물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어르신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동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처럼 생긴 분이었습니다. 웃음이 있을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이런 분이 왜?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베이징 조선족 거주구역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최미란, 탈북자 출신 조선족 식당 종업원, 나이 42, 김한솔 연락책입니다. 처리하세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처리.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잘 알아서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건 7월 중순이었어요. 여름 베이징은 덥고 습했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더위였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이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임무를 받고 바로 집중했을 텐데 숙소에서 짐을 풀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예감 같은 게. 저는 숙소를 잡고 다음 날부터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식당을 먼저 확인했어요. 조선족 거주구역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 냉면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들, 북쪽 사람들한테 냉면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고향 맛이에요. 함경도 냉면이든 평양냉면이든 타지에서 그 국물 한 숟가락을 먹으면 어릴 적 고향이 눈앞에 떠오릅니다. 저도 그 식당 앞을 지나가면서 냉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어머니가 겨울이면 끓여주시던 동치미 국물이. 최미라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식당에 나왔어요. 저녁 9시에야 문을 닫았습니다. 재료 준비, 홀 서빙, 마감 청소까지 혼자 다 했어요. 사장인지 종업원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는 손님한테 웃어 보이고 식당 안이 조용해지면 혼자 국을 끓였어요. 탈북자 출신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북쪽을 나와서 베이징까지 온 사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미행 이틀째 됐을 때 저는 그 사람의 일과를 거의 다 파악했어요. 어떤 길로 다니는지, 어디서 장을 보는지, 누구와 어떻게 만나는지.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반이 되면 꼭 누군가가 식당으로 왔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딸이었어요. 근처 학교에서 오는 거였습니다. 아이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최미란이 홀에서 달려나왔어요.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가방을 받아주고 뭔가를 먹여줬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창밖에서 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저녁 마감 후 식당 문을 닫고 나오는 길목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골목이었어요. 위험 요소가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37년 동안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이렇게 쉬운 임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상하게도 자꾸 멈췄습니다. 종이에 뭔가를 적다가 멈추고 다시 적다가 또 멈췄어요.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넷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골목 끝에서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또 그 아이가 왔어요. 8시 반. 어김없이 달려왔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뛰어왔어요. 식당 문이 열리면서 최미란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았어요. 오래. 그리고 아이 귓가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게 앞 계단에 걸터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보였어요. 10살 해맑은 얼굴. 엄마를 보고 뛰어오는 얼굴.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고아로 만들 수 없다. 말이 되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공작원이에요. 저는 37년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들었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이상혁의 딸을 생각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이상혁의 딸이 떠오른 것처럼 이번엔 이 아이가 보였습니다. 엄마를 잃고 혼자 남겨질 이 아이가 기한은 2주였습니다. 그중 이미 11일이 지났어요. 남은 건 사흘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한참 앉아 있었어요. 평양에서 장성만 부장한테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진행 상황 보고하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있다가 지웠습니다. 대답을 안 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 여름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매미 소리가 들렸어요. 매미가 그렇게 우는 게 마치 저한테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 사람이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는 이런 게 다 신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냥 매미 소리인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결심하는 순간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임무를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해야 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집은 국가 소유고 재산이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결혼도 못했습니다. 놓고 가야 할 게 사실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쓸쓸했습니다. 저는 조선족 브로커를 수소문했어요. 이런 쪽 경로를 아는 사람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37년 동안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브로커를 통해 천리마의 연결을 요청했어요. 저를 받아줄지 몰랐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그들을 쫓았던 사람이니까요. 총격전에서 팀원 2명이 잡혔고 오민수가 다리에 총을 맞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왜 받아주겠습니까?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강 선생님이시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 최미란입니다. 저는 굳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미행하신 거 알았어요. 그런데 안 죽이셨잖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저도 선생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압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숙소 침대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37년 동안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혼자서 울었어요. 왜 우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고마워서였을 수도 있고 무서워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드디어 뭔가 끝나고 시작되는 느낌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뿌연 하늘이었어요. 그래도 해는 떠올랐습니다. 탈출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최소화해 챙겼어요. 지갑, 여권,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받은 쪽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37년의 삶에서 가져가는 게 달랑 그거였어요. 옷은 2벌, 신발은 신은 것 하나. 37회를 일했는데 가져갈 게 이게 전부라는 게 그때는 슬프지 않았어요. 저는 숙소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저녁 하늘이었어요. 뿌연 하늘 아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침대, 탁자, 낡은 커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사흘 동안 있었던 곳인데 이상하게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호텔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앞에 사람 셋이 서 있었어요. 평범한 복장이었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강정호 동무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그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몸이 굳었어요. 들켰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장성만 부장에게 연락이 안 된 순간부터였을까요? 그 세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옆쪽 골목에서 2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최미란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체격이 좋은 남자, 천리마 요원이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색과 최미란, 천리마 요원 서로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베이징의 여름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차 소리가 들렸어요.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최미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이분은 저희 손님입니다. 보이부 요원 중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나이를 보니 제 아들뻘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손님입니까? 강정호 동무 같이 가셔야 합니다. 잠깐의 대치였습니다. 10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초가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상황이 정리됐어요. 천리마 요원이 먼저 움직였고 혼란이 생겼고 저는 최미란의 손에 이끌려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뛰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37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임무를 버리고 조직을 버리고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발이 가벼웠어요.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골목을 꺾고 또 꺾고 최미란이 이끄는 대로 달렸습니다. 어르신들 60살이 넘어서 이렇게 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어릴 때 학교 운동장을 달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발이 가벼웠는지 모르겠어요. 최미란이 앞에서 뛰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을 꺾고 또 꺾고 저는 그냥 달렸어요. 베이징을 빠져나온 건 2022년 8월 초였습니다. 최미란이 이끄는 대로 뛰었습니다. 골목을 꺾고 또 꺾고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숨이 차는 걸 느낄 틈도 없이 뛰었습니다. 어느 순간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탔어요. 차가 달렸습니다. 베이징 시내가 창밖으로 흘러갔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첫 숨이었어요. 그 며칠 동안 제대로 숨을 쉰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최미란이 앞자리에서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오래 걸려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알 수도 없었고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어르신들, 탈북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안 되고 배도 안 됩니다. 신분이 없으니까요. 중국을 빠져나가려면 제3국을 거쳐야 합니다. 보통 동남아시아 방향이에요. 그 경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세계를 잘 알았습니다. 37년 동안 이쪽을 쫓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쫓기는 입장이 됐어요. 제가 잡으려 했던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을 이제 제가 걷고 있었습니다. 중국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브로커 네트워크였어요. 어디서 어디로 누구에게 넘겨지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끄는 대로 갔어요. 낮에는 숨었다가 밤에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긴박하고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루하고 무서웠습니다. 밥을 제때 못 먹었고 씻지도 못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저녁에 브로커가 빵 하나를 줬습니다. 딱딱하고 별맛도 없는 빵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들, 배가 고프면 뭐든 맛있습니다. 평양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중국 서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날씨가 달라졌습니다. 더 덥고 더 습했어요. 10일일째 밤이었어요. 쿤민이었습니다. 은신처는 작은 건물 2층이었어요. 3평쯤 되는 방이었습니다. 저와 최미란, 그리고 브로커 하나, 이렇게 셋이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유리창에 빗줄기가 흘렀어요. 오늘 하루는 무사히 지나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겨우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어요. 열흘 넘게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어르신들,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눈이 따갑고 귀에 소리가 들리고 생각이 뒤섞여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 아래서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럿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알아차렸어요. 벌떡 일어나서 저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어요. 공안이에요.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2층이었어요. 아래에 비가 젖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최미란이 먼저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저도 뒤따랐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발목이 욱신했습니다. 하지만 뛰었어요.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달렸어요. 30분쯤 달렸을 겁니다.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나무 뒤에 앉았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옷이 다 젖었습니다. 발목이 아팠어요.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최미란이 옆에 있었어요. 똑같이 젖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을 못했어요.
그냥 나무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잡힌 건지 도망친 건지도 확실히 몰랐어요. 브로커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별도 없었습니다. 구름만 가득했어요. 새벽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추웠어요. 8월인데 이 지역 새벽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고 다른 이유 때문이기도 했어요. 이게 자유의 대가구나. 어르신들, 자유를 찾아 나온다는 게 멋있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실제로 그 과정은 이랬어요. 비에 젖어서 공원 나무 뒤에 쭈그리고 앉아 추위에 떠는 것. 37년 동안 권력 있는 조직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가 없었어요. 어르신들, 드라마에서 탈북자 이야기를 보면 뭔가 영웅적인 장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랬어요. 비에 젖은 채로 공원 나무 뒤에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것. 발목이 아파도 뛸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그게 자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브로커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경로였어요. 이번엔 트럭이었습니다. 짐칸에 타라고 했어요. 짐칸은 어두웠어요. 뭔가 화물이 실려 있었는데 뭔지 몰랐습니다. 저는 타면서 안에 누가 있나 봤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한 명.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갰어요. 울다가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30대 남성이 한 명. 건장했는데 어깨가 굽어 있었어요. 지쳐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60대로 보이는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굵은 손마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구석에 앉았어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들끼리 같은 방향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이름도 몰랐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어요. 트럭이 달렸습니다. 짐칸 안은 덥고 먼지가 났어요. 흔들렸습니다. 어르신들, 그런 안에서 몇 시간씩 있으면 몸이 쑤시고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20대 여성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자는 건지 버티는 건지 몰랐습니다. 30대 남성은 창틈으로 바깥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그래도 계속 봤습니다. 노인은 제 옆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는데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어디서 오셨소? 저는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평양이요.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늙어서 나왔어. 젊었을 때는 왜 나오질 못했는지.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자유로운 땅에서 죽고 싶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트럭이 흔들렸어요. 먼지가 날렸습니다. 노인은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창틈을 바라봤어요. 자유로운 땅에서 죽고 싶었다. 어르신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온 날들이 자유롭지 못했으니 마지막만이라도 자유로운 곳에서 눈을 감고 싶다는 거였어요. 6.25 이후 분단이 되고 우리 어르신 세대가 얼마나 많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사셨겠어요? 북쪽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노인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이 맑았어요. 저보다 더 오래, 더 많은 걸 겪어온 분이었어요. 이분이 살아온 세월이 어떠했을지 저는 다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살아왔으니까요. 다만 저는 체제 안에 있었고 이분은 체제 안에서도 다르게 느끼셨겠죠.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그 말이 나왔어요. 노인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잠깐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고맙소.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오래 눈에 남았어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15일째 밤이었어요. 미얀마 국경 쪽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강을 가리켰어요. 건너편이 미얀마였습니다. 강이 어두워서 얼마나 넓은지 잘 안 보였어요. 건너야 했습니다. 수영으로.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어릴 때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너야 했어요. 우리 다섯이 강가에 섰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생각보다 물살이 셌습니다. 어두워서 반대편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먼저 들어갔어요. 뒤따르라고 했습니다. 20대 여성이 망설였어요. 발을 물에 넣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저는 그 사람 옆에 섰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여성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손을 잡았습니다. 강에 들어가는 순간 차가웠어요. 8월인데도 강물은 찼습니다. 발이 닿지 않는 깊이가 됐을 때 저는 잠깐 무서웠어요. 수영을 못하니까요. 어릴 때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움직였어요. 손과 발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둘이 함께 헤엄쳤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강 저편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그리고 총소리가 났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어르신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여성 손을 놓지 않았어요. 더 빠르게 헤엄쳤습니다. 총소리가 다시 났어요. 물속에서 뭔가가 옆을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헤엄쳤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반대편 강가를 향해 손을 움직였어요. 그 여성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발이 닿았습니다. 땅이었어요. 저는 그 여성을 끌어당기며 강에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과 30대 남성도 나오고 있었어요. 최미란도 있었습니다. 5명 모두였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강물이 옷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노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옆에 앉았습니다. 30대 남성도 왔어요. 최미란도 왔습니다. 다들 젖었어요. 다들 숨이 찼어요. 그런데 살아있었습니다. 20대 여성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작게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 옆에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같이 건너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8일째 됐을 때 태국 국경 마을에 닿았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낮게 줄지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닭이 마당을 돌아다니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화가 낯설었어요. 18일 동안 긴장하고 숨고 달렸더니 이 평화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골목 끝에 있는 건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세요. 한국 대사관 연락처가 있어요. 저는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없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고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세상에서 제일 반가웠어요. 한국, 남쪽. 저는 그 두 글자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어딘가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설레었습니다. 이게 설렘인지 아닌지도 처음엔 몰랐어요. 오래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라서 저는 그 건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최미란이 옆에서 나란히 걸었어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20일 동안 함께 달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2022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한 건 그날 낮이었어요. 태국 국경 마을에서 한국 대사관 연락처를 받아 연락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사관에서 나온 분이 저를 데리고 방콕으로 왔어요.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왔습니다. 밥도 사주셨어요. 태국 음식이었는데 저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맛이 강했어요. 그래도 다 먹었어요. 20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요.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아이들 손을 잡고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들.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37년 동안 가본 적 없는 그 어딘가로. 탑승 수속을 했습니다. 대사관분이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저는 아직 신분이 없었습니다. 임시 여행 서류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로 탔습니다.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공항 안을 둘러봤어요. 면세점이 있었습니다. 화장품, 술, 시계, 초콜릿, 물건들이 넘쳤어요. 20일을 달리면서 빵 한 조각도 귀했던 사람이 이 많은 것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싶었어요. 어르신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래 굶다가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어떤 기분인지. 저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언젠가는 살 수 있겠지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인천으로 간다고 했어요. 인천.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지 않고 입속에서 굴려봤습니다. 인천, 한국, 남쪽. 어릴 때부터 남조선이라고 배웠어요. 적이라고 배웠습니다. 6.25 때 남쪽이 쳐들어왔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는 곳이 그쪽이었습니다. 37회 동안 그쪽을 막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건지 자연스러운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야 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오후 하늘이었어요. 뭉게구름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붙었습니다. 주변이 흔들렸어요. 옆에 앉은 승객이 귀마개를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냥 비행기를 타는 것뿐이겠죠. 저한테는 달랐어요. 생애 처음으로 자기 발로 선택해서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떨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울 줄 몰랐어요.
울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쏟아졌습니다. 옆자리에 다른 승객이 있었어요. 저를 잠깐 봤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우는 걸 보는 건 불편하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방콕이 작아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살았구나. 정말로 살았구나. 이상한 말처럼 들리죠. 아직 살아있으면서 살았구나 하는 말이. 그런데 그게 그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 살았다. 베이징에서 도망쳤고 20일을 달렸고 강을 건넜고 지금 비행기에 타고 있다. 살아있다. 어르신들, 저는 그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오래전에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봤던 게 언제인지. 어머니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어디서든 살아있거라. 그것만 해라. 살아있으면 된다고. 그 말이 생각났어요.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어디서 아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구름 위에서 2022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새벽이었습니다. 공항 안이 환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녔어요. 안내방송이 흘렀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 한국어가 달랐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억양이 달랐습니다. 단어도 달랐어요. 제가 쓰던 말투와 많이 달랐습니다. 같은 언어인데 다른 나라 같았어요. 어르신들, 남북이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말이 달라졌다는 게 분단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통일이 안 됐다는 게 그 말투 하나에서 느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르지만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저는 도착 게이트를 지나면서 바닥을 봤습니다. 반들반들한 바닥이었어요. 밝았습니다. 깨끗했어요. 평양공항도 깨끗하긴 하지만 이게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였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카페가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당연하죠. 새벽 2시에도 편의점이 열려 있고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저한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37년 동안 그 당연함이 없는 곳에 살았으니까요. 국정원에서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따라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3개월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상상보다 긴 시간이에요.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통전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를 알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저는 다 말씀드렸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37회를 거기서 일했으니까요. 조사관들이 여럿이었어요. 교대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날카롭게 물었고 어떤 분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통전부 출신이 들어왔다는데 바로 믿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도 그 입장이었다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는 그냥 아는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김한솔 추적건도 말씀드렸어요.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던 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조사관들이 메모를 했어요. 이상혁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자유조선 임시정부 로드맵. 2019년에 제가 분석했던 그 문서,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 문서에 뭐가 들어있었냐고. 저는 전체 구조는 말씀드렸어요. 3단계 계획이라는 것. 하지만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지켜야 할 비밀이었으니까요. 왜 그랬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건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로드맵은 김한솔의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만들고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다 털어놓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암스테르담 지하실에서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쳤을 때부터 저는 어떤 의무 같은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 약속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조사관들이 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3개월 뒤 저는 정착금을 받았어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한국 물가를 아직 몰랐으니까요.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노원구 원룸을 배정받았어요.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래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동네였어요. 어르신들이 사시는 동네랑 똑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평범함이 이상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구나. 저도 이제 여기 살게 되는구나. 아무도 저를 쫓아오지 않는 곳에서 내 방이 생겼구나. 어르신들, 북쪽에서는 방이 내 것이 아니에요.
국가 소유입니다. 그 방에 살도록 허락받은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해요. 그런데 이 원룸은 작고 낡았지만 제 방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된다고, 누가 내보내지 않는다고, 그게 너무 이상한 감각이었어요. 저는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냉장고를 보고 웃었어요. 채울 수 있다는 것, 채울 자유가 있다는 것, 뭘 사다 넣을지는 저한테 달려 있었습니다. 배급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어요.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고 사람들을 만났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나원에서 저 같은 분들을 여러 봤어요. 젊은 분도 있었고 연세 드신 분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달랐어요. 저는 제 사연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전부 출신이라고 하면 복잡해지니까요. 그냥 강정호라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이상하게 편했어요. 그런데 밤에 혼자 원룸으로 돌아오면, 어두워지면 그때가 무서웠어요. 꿈을 꿨습니다. 매일 밤이었어요. 평양으로 끌려가는 꿈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잡으러 오는 꿈이었어요. 김정은 앞에 무릎 꿇는 꿈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불려갔던 그날 밤 꿈도 꿨어요. 그 손의 떨림, 그 찻잔 소리, 암스테르담 지하실도 꿨습니다. 강을 건너는 꿈도 꿨어요. 꿈에서 깨면 새벽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방을 둘러봤어요. 창문, 문, 형광등.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었어요. 노원구 원룸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누웠습니다. 자유로워졌는데 마음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머리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고향을 떠나 타지에 오셨을 때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아직 고향에 있던 경험. 6.25 때 남쪽으로 내려오신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밤이면 고향 생각이 나고 꿈에서 고향 골목을 걷는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다만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달랐어요. 돌아가면 잡힙니다. 그러니 그리워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럽 어딘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브뤼셀이었어요. 박도원이 김한솔한테 소식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강정호가 한국에 들어갔다고, 국정원 조사를 받고 있다고. 김한솔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선택했군요. 저는 그 말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지 그냥 흘러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암스테르담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베를린에서 이상혁을 만나지 않았다면, 베이징에서 최미랑과 그 딸을 보지 않았다면 아직도 평양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었겠죠. 어느 것 하나 달랐어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매일 밤 꿈을 꾸는 원룸에서 저는 그 말을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봐줬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악몽이 와도 그 말 하나가 버팀목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서울의 첫 겨울을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낯설었지만 하루하루가 쌓였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탈북자 정착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작은 단체였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걸 돕는 일이었어요. 서류 정리, 통장 만들기, 관공서 동행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낯선 나라에서 뭔가를 혼자 처리한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화려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비슷한 길을 걸어온 분들을 만나는 거니까요. 그분들 얼굴에서 제가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표정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사무실에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이었어요. 수줍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를 찾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청년을 처음 봤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청년이 꾸벅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삼촌이 편지를 부탁했습니다. 이상혁이라고 하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2년 전 일이었는데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 골목, 그 어둠, 그 눈물이, 그게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진 거였습니다. 이상혁, 베를린, 카페, 봉투, 눈물. 유럽 골목 어둠 속에서 저한테 이유를 말하던 그 사람. 딸한테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던 그 사람. 12시에 나가십시오. 사흘 뒤 보위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서 앉으세요. 청년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 때 손이 조금 떨렸어요. 삼촌의 글씨였다고 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짧았어요. 몇 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몇 줄이 오래 눈에 남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딸 아이도 이제 이쪽에서 학교에 다닙니다.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2025년에 만나요. 그때는 자유조선 이름으로. 저는 그 편지를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쪽에서 학교에 다닌다. 2025년에 만나요. 자유조선 이름으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노원구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평양 하늘과 서울 하늘이 같은 하늘이라는 걸 그때 새삼 생각했어요. 이 하늘 아래 어딘가에 이상혁이 딸과 함께 살고 있겠구나. 저는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이상혁 씨가 잘 계시냐고.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 계세요. 많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노래를 배우고 있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걸로 충분했어요. 딸이 노래를 배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 아이가 노래를 배운다는 게 왜 이리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유롭게 노래하는 아이. 그게 제가 바라는 세상의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노래하고 부모가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2025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뉴스가 아니었어요. 유튜브였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목을 보고 저는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이 나왔어요. 어르신들,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2년 동안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 암스테르담 지하실에서 처음 실제로 봤던 얼굴. 달라진 건 머리카락이 좀 더 길어진 것뿐이었어요. 목소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당당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수년 동안 이 얼굴을 숨기며 살았는데 이제 드러냈습니다. 저는 김한솔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이었어요. 자유조선 임시정부가 곧 출범할 거라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북한 주민들에 의한 정부를. 21세기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날을 위해 얼마나 오래 버텼을까요? 아버지를 그렇게 잃고 평생 쫓기며 살면서 그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르신들, 우리나라 6.25 이후로 남북 분단이 어떤 아픔을 남겼는지 아시잖아요. 이 사람도 그 분단의 아픔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분단 체제의 희생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픔을 품고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저는 댓글창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봤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인터넷을 배웠는데 댓글이라는 걸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었어요. 뭘 써야 할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강정호입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5초쯤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에서 전송하지 못했던 버튼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장성만 부장한테 보낼 수 없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리고 전송했습니다. 본명 대신 이름을 썼어요. 알아볼 사람은 알아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베이징에서 장성만 부장한테 전송하지 못했던 그 버튼을 이번엔 눌렀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강 선생님이십니까?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박도원이었어요. 암스테르담 지하실에서 쪽지를 건네던 그분. 여기까지 기억이 닿았을 줄은 몰랐어요. 한솔 씨가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입니까? 박도원이 날짜를 말해줬어요. 유럽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룸 창밖으로 서울밤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파랗게 빛났습니다. 평양의 가로등빛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그 차이가 뭔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좋았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유럽 어느 도시,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봄날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이 낯익었어요. 암스테르담이 생각났습니다. 그 봄날 오후 운하 옆을 걷던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을 미행했던 저 자신이, 그 간격이 얼마나 먼지,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었어요. 삶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김한솔이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눈빛은 암스테르담 지하실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차가웠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금은 따뜻했어요.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어떤 순간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손을 잡는 것만으로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이 그런 순간이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도 오래된 무거운 것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천리마 요원들, 각국에서 온 동포들, 이상혁도 있었습니다. 이상혁은 건강해 보였어요. 머리가 좀 더 자랐고 얼굴이 밝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이상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잘 있다는 걸 알았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어요. 자유조선 임시정부 선포 날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중하자는 의견, 빨리 하자는 의견. 저는 주로 들었어요. 20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준비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김한솔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2025년 7월 1일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김한솔과 마지막으로 악수를 했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다음엔 자유조선 이름으로 만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창밖에 봄볕이 들었어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어르신들, 봄에 벚꽃이 피면 저는 늘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이 원룸 창문과 그 꽃잎과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것, 처음으로 봄이 예쁘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봄이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꽃잎 하나가 날아와 창문에 잠깐 붙었다가 떨어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작은 꽃잎 하나였어요. 이 꽃은 남쪽과 북쪽을 모르겠구나. 그냥 피는 거겠지. 통일이 되면 북쪽에도 이런 꽃이 더 자유롭게 피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 느낌이었어요. 어르신들, 이 느낌이 통일이 되는 날 아침에도 이런 느낌이길 바랐습니다. 37년 동안 저는 체제를 위해 일했습니다. 막는 일을 했어요.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사무실 책상 위 수령님 사진을 바라보며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리다가 무너졌습니다. 암스테르담 지하실에서 처음 흔들렸고 베를린 골목에서 이상혁의 눈물을 보면서 더 흔들렸어요. 베이징 식당 창문 너머로 10살 아이를 보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전달하는 일을. 어르신들,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증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분단이 끝나야 한다는 것, 그 믿음 때문입니다. 6.25 때 남북으로 갈라진 분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북쪽에도 그걸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상혁처럼, 그 트럭 짐칸에 있던 노인처럼, 자유로운 땅에서 죽고 싶다던 그분처럼, 강을 건너며 손을 잡았던 그 20대 여성처럼,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르신들도 아시잖아요. 통일이 왜 필요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향 산천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 마음이 여기 있고 저기에도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37년간 체제를 위해 일한 제가 이제는 희망을 위해 증언합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강정호 선생님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셨습니다. 37년 동안 체제를 위해 일했던 분이 이제는 희망을 위해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화면 아래 빨간 하트,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엄지손가락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공유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나눠주시는 것 하나가 저희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